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44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다시 손을 잡았어요. 징글징글하죠. 이제 정말 징그러운 짓을 저지르는데 그 전에 우리는 만주사변을 얘기해야 됩니다. 만주사변. 불황을 전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군부의 생각이었어요. 만주사변은 세계 대공황에 대한 일본 나름의 대처법? 비슷한 거였어요. 유행이 끝난 대처법이죠. 그쵸.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뭐 어디 남의 땅 가가지고 네. 깽판 부리는 거 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전형적으로 좋게 해석하면 각설이 전법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각설이 패들이 있다가 좀 없으면 또 가가지고 괜히 시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자해공갈. 그치 자해공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원정 깽판? 뭐 그런 거 그런 류의 여러 가지 그냥 멀쩡한 데 들어가서 깽판 놓고 왜 주로 그 왜 경매 나온 건물에 좀 이렇게 힘쓰시는 유치권 분들이 행사하는 거 들어가서 앉아 계신데 그래서 이제 경매로 그냥 딴 돈 좀 남으셔서 퇴직금 이런 걸로 경매 따셔서 그 어떤 외곽에 건물 샀는데 시외에 있는 무슨 뭐 가든 같은 거 고속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샀는데 내 거니까 리모델링 해야지 가면 거기에 딱 앉아 자고 계시고 그 있는 사람 못 내줬거든. 그런 거 아닌가. 아이고 누구신데 여기 와서 이러고 계시나 하면 이제 넘어지는 거지. 벌써 어깨가 막 이러는 거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야근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자, 만주사변. 1931년에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네. 왜 만주인가? 우리 어제 말했지만 조선은 돈이 안 돼요. 그러게요. 우리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니. 아니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식민지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니 이게 진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 조선 사람들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말 안 들어. 자원도 별로 없어. 많이 쪄먹어. 게다가 31년이면 이제 드디어 독립운동이 어느 정도 이 기틀을 잡고 그렇죠. 구석구석에서 막 이렇게 막 뭐 할 때거든요. 그리고 민족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유한양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처음에 우리나라 민족기업들이 어떻게 또 지금도 남아있는 대기업들 있죠. 네. 어떻게 떴냐 하면 물건 질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 기록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짜증나는 식민지였단 말이야. 조선은. 게다가 이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그냥 뭐 누구의 그냥 사적인 얘기인데 네. 예를 들어 이게 남미에 쳐들어갔던 스페인 군함이나 혹은 뭐 흑인을 무력적 노예로 끌고 왔던 미국이나 영국 상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식 수준이나 인식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가 또 서로가 인지를 모르고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스페인 이런 갑툭튀가 아니라 내내 알던 나라. 내내 알던 피부색이 애라. 다른 것도 아니고. 그치. 내내 알던 애가 우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의 내선일체 있잖아. 이게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위화감이 없어지는. 위화감이 없는 네. 그런 상태에서의 그 삶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오래 사신 내지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일본인들은 특히 그 마지막 수탈이 심해지던 2차 대전이 이제 가속화될 때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그냥 별 위화감 없이 살았대요. 게다가 특히나 그 일본의 근대화 문물이 조선이나 그런 경성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그 가두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바깥을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경성 안은 안 그랬으니까 덜했으니까 바깥은 비포장도에 개똥이 굴러다니는 조선인 자치구인데 그런 데를 본 적도 없고 여기선 다 없고. 양식으로 다 옷 입고 양장 입고 커피 마시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떤 위화감도 잘 없고 딱히 여기서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뭐랄까 일본 본토에서 보기에는 쟤네들은 되게 태평한 사람인데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게 그 입출이 안 맞아. 안 저 사람들이. 맞지. 저기 있는 사람들 지들끼리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본토랑 뭐 좀 교육 좀 해봤는데 뭐 그건 잘 안 돼. 지들은 잘 살아. 아니, 실제로 본토에서 조선 내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그게 있었다 그랬어요. 꿀 빤다고. 어떤 그 증오심이 거기서 오는 거군요. 쟤들은 뭔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같은데 지들은 잘 사는 것 같아. 너 근데 너 어디 편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1930년대 조선 사진을 보면 거의 진짜 저기 뉴욕 뭐 이런데 그런 노천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걔들도 본토를 직접 보지 않고 개똥 굴러다니는 조선인자 치고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니 아마 일본에서 뉴스나 신문으로 봤으면 그런 생각 들었겠지. 저기 들지. 청담동이나 그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재수 없죠. 재수 없지. 그러니까 다 재수 없는 거야. 그리고 대만도 식민지였죠. 사탕수수가 조금 나왔어요. 아주 약간의 이익을 줍니다. 근데 식민지라고 하면 대만도 조그맣잖아요. 작은데. 그리고 그렇잖아 시호님. 식민지라고 하면 뭔가 석유가 펑펑 올라온다든가 이런 느낌이어야 되잖아. 엘도라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금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가 뭐 없어. 아시아가 좀 척박한가 봐. 그런데 만주는 말이죠. 만주는 이미 일본 자본의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 악명 높은 이 주식회사를 본따서 만든 게 남만주 철도회사. 그죠. 철도회사죠. 그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철도회사가 철도회사만 하는 게 그 동양 척식회사처럼 거의 다 했잖아. 식민지 다 했지. 다 헤쳐먹은. 특히 나중에는 그게 일종의 그 첩보 정보 분석 그것조차 거의 2,000명 되는 브레인이 있었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일본에서 온 사람으로 된 사드인 거야. 중국과 대륙에 있는 모든 정보를 거기서 이렇게 막 하고 있었다. 그렇죠. 암호 풀고 이런 사람들이 다국적 대기업이었고 또 군부의 비호를 받고 하다 보니까 반 정도는 국가기관이고 묘한 상태에 있지. 이름은 철도회사입니다. 자, 만주는 자원 풍부합니다. 땅도 넓어요. 일본에 넘쳐나는 실업자 지금 대공황 직후입니다. 이 실업자들을 만주로 보내면 땅도 개간하고 좋잖아 하는 또 이 군부의 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기가 또 무주공산이니까 조선은 이미 터잡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생각해봐요. 일하는 애들은 조선인 좀 조금 그래서 살고 좀 하는 애들 일본인인데 거기에 애매한 일본인이 가면 진짜 일할 거 없잖아. 그 일을 하기가 없지. 이게 흔히 말하는 4년제 대학 나와서 노가다를 할 수는 없고 대기업은 지금 들어갈 수는 없는 애매한 상태에서 뭔가 이게 막 가운데 있는 애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에 가면 예를 들어 말로는 산업역군이라고 해줘가지고 거기 가면 그래도 같은 막노동인데도 할 수가 있거든. 중동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보통 물가를 어떻게 책정했냐면 우리나라 이제 원래 있던 평양 기생들의 수입과 일본의 에도에 있던 게이샤의 수입을 그 2배로 맞춰요. 그러니까 게이샤가 딱 2배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화류계잖아. 네. 화류계가 가장 화려하고 정점에 있고 소비가 가장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물가를 책정한 거예요. 합리적이네요. 그러면은 뭐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이네요. 그러면 식민지 조선은 물가에 보통 일본의 대략적으로 반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빨갱이용으로 프롤레타리아. 나 한 몸 가지고 몸 쓰는 사람들 있죠. 네. 일본 사람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만들면 본토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해서 잘 먹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오히려 밀려요. 밀리지. 소외되겠네요. 소외되죠.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외노자 쓰는 것처럼. 그죠? 맞아요. 외노자들보다는 당시 조선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더 좋았지 사실 심지어. 그거는 사실 우리가 외노자들한테 잘못하는 거지. 심지어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식체계나 오래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말도 잘 알아듣고 서로 말도 잘 알고 뭔가 이해되는 게 문화도 빠르다는 가치도 거지. 공유하고. 헐난 거지. 자, 그랬는데요. 조선에 주둔하던 관동군, 이 관동군이 나중에는 그 거의 독자적인 괴물이 됩니다. 네. 이 관동군의 장교들은 민주주의자들이 국민의 정신력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 그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관동군이라면 난 붕괴할 것 같은데. 그럼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뭔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국민교육 헌장하고 국민체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늦게 일어나고 그럼 밤늦게 춤추러 다니고 그 무슨 유성기에다 음악 틀고 춤바람 나가지고 춤추러 다니고 나태하고 타락한 것들. 그치.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 같거든. 사실 그렇게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 진짜 사실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맞아요. 기합 좀 받아야 되겠어.
흔히 말 내가 왜 학교에서까지 군기를 들어야 돼. 선생님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선생은커녕 선배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하고 있으니. 여기가 어디야? 학교야 군대야.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지식의 상아탑입니다. 지식의 상아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말을 맞아요. 하고 군대라는 걸 본 적도 없는 중학생들이 군기가 그런 빠져갖고 그런 얘기. 그랬는데요. 당시에 만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다 이때 중국은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뭐 해도 어쨌든 주먹이 법인 시대였어요. 총이 법이었다. 당시 만주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이제 군벌이었죠. 장쩌린, 네. 장장님이라고 하는 군벌이었는데 무려 20만 명의 병사를 자기 밑으로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아 참고로 이것도 역시 그 중국식의 그 어떤 지방 분권 같은 느낌으로 그걸로 이해하셔야 된다. 뭐 이 사람이 만주의 독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뭐 당나라로 치면 만찰사 네. 뭐 이런 정도의 약간 느낌이란 말이야. 장쩌리는 장개석 때문에 이제 고민이었어요. 장개석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국민당으로 중국을 통일하자 하고 북벌하고 있었어. 북벌하면 상대는 장쩌린이잖아. 장쩌린은 장개석한테 안 돼. 그러면은 일본하고는 친하단 말이야. 근데 일본에 붙으면 역사에 오명이 남잖아. 그렇죠. 나랑 팔아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만주는 통치할 수 있어. 일본에 붙으면. 일본이 만주는 자기한테 줄 거야. 그럼 장개석 밑으로 들어가서 애국자가 될 것이냐. 고민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어떡하지 하면서 일단 관동군하고 친하게 지내요. 네. 그러다가 관동군이 장쩌린 죽입니다. 왜요? 이유가 되게 황당한데요. 장쩌린의 아들이 그 중국 역사상의 유명한 미남이죠. 장학량, 장쇠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미남이에요. 이 장쇠량이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겼거든. 여자, 술, 담배, 약물, 그리고 아편. 진짜 즐기려면 남자를 즐겼어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되게 타락한 한량이었어요. 노는 네. 거 좋아하고 있는 날라리지. 얼굴도 잘생겼어. 어디 가나 여자들이 자기 좋아해줘. 돈도 많아. 아빠 힘도 있어. 20만 명이야 군대가. 그러니까 아편에 그렇게 중독된 삶을 살았는데 이 군벌의 이름이 봉천 군벌이에요. 네. 펑티엔 군벌인데 이 군벌을 아버지가 죽고 장쇠량이 물려받으면 아편쟁이니까 관동군 입장에서 훨씬 다루기가 쉽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 죽여요?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 진짜. 관동군은 장쩌린이 탄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했잖아. 남만주 철도회사. 네.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폭사시켜요. 시체도 찾지 못하도록. 예. 이렇게 해서 20만 명의 대군을 아편쟁이 장쇠량이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그 장쇠량은 빡이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아편장이라도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고 장개석과 손을 잡아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관동군은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장쇠량이 가만 안 있겠다고 일본 총영사를 불러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해요. 일본 총영사는 장쇠량과 우리 대화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때 일본군 총영사에게 관동군, 일본군 장교가 검을 뽑아가지고요. 이 칼이 아무것도 베지 않고 도로 칼집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오. 해서 이렇게 총영사를 협박합니다. 왜? 아니, 걔랑 못 놀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동군의 방식이 아닌 거죠. 관동군은 조슈번의 적자예요. 대화? 사과?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말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관동군은 일본 소속의 철도를 폭파해서 이거는 장쇠량 군의 소행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적군이 몰려오고 있다고 거짓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군대를 출동합니다. 그러면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 있죠. 우리도 빠질 수 없다면서 본국의 명령도 없이 또 압록강을 건너버려요. 이것이 만주사변입니다. 일본 본토 대본영이 이제 그 전쟁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인데 대본영의 반응도 기가 막힙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말릴 생각이 없어.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신지사들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사고 방식이에요. 전진뿐인 거예요. 부추기는 것만큼이나 나빠요, 이게. 전진뿐인 거예요. 시작되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이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쇠량은 정작 이게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생각 못했어. 왜냐하면 일본군의 특징 있잖아. 저번 시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선전포고하지 않는 선전포고를 안 해요. 그래서 국지전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부하들한테 저항하지 말고 일본군이 설치고 돌아갈 때까지 일단은 무기와 병력을 보존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군이 밀려들고 오고 있는데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편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 이게 마약 때문에. 그리고 아편에서 깨어난 후에 어떤 짓을 자기가 했는지 드디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편을 끊지는 않고 적당히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쇠량은 만주를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본토로 도망갔고요. 관동군은 만주를 털죠.
신나게 털고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도 장샤랑도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주가 사실 중국에서 참 멀리 떨어진 조선 쪽에 더 가까운 땅이고, 그쵸? 자기 아버지 장조린이 제가 그 마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변방이잖아요. 동네를 하나 해먹은 거야. 좀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동네를 해먹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거잖아. 일단 어쨌든간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때. 아빠의 건물. 만주 빌딩. 만주 빌딩. 근데 이게 그럼 이제 이 사람 생각엔 통치 이런 생각하니까 참 개념이 안 돼. 이 사람들은 기준으로 뭐니 만주 빌딩 이거 내 거. 근데 내 빌딩을 지금 예를 들어 왜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종부세를 때리면 이 건물에 뭐 빚을 졌던 대출했던 은행이 더 뭐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이 되면 이렇게 돼. 이런 어떤 계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국군과 일본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어디에 붙을지 몰라 헤매는. 근데 일본군이 그 와중에서 빌미를 만들어주고 중국군도 빌미를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 규모다 보니까 너 그쪽 갔다가 역적된다라든가. 그지. 너 그쪽 갔다가 너 그럼 아버지 복수는 안 할 거야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근데 사실 다 섞여 있거든. 왜냐 아버지 복수가 분하긴 한데 빌딩을 지켜야 되잖아. 그렇지. 그 모든 게 섞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이게 통일되면 좋거든요.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게 이 빌딩을 지키고 나라에도 애국한다면 되는 이게 삼박자가 맞으면 사실 한 방향은 되는데 세 개가 달라서 방향이 조금씩. 그런데 장쉐랑은 말이죠. 그 엉켜있던 상황에서 어쨌든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죠. 만주를 일본에 내주는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 역사적 실수에서 자기가 이 역사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한 건을 나중에 일으키게 되는 거죠. 건물만 생각하면 일본군이랑 조금 친하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쵸? 역적 소리 듣고. 근데 또 이 건물을 역적 소리 듣기 싫으면 또 하면 건물 이거 조금 한 1층 정도 세주게 될 부르자는 웁니다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막. 그렇습니다. 안 된 사람입니다 나름. 이 사람 저 알기로 저기 중국의 무슨 사공자? 사대천왕처럼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 정도로. 공자 소리를. 세상에. 그런 사람. 자, 여성 청취자 여러분, 장쉐랑 찾아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동군은 만주를 마지막 황제 푸이 있죠. 네. 마지막 황제를 데려다가 푸이를 데려다가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워버리죠. 그런데 관동군은 이미 일본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 나라를 세웠죠. 만주국은 엄밀히 말해서 일본의 괴뢰국이라고 하지만 관동군의 괴뢰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리즈의 엔딩 크레딧에 나오실 분. 엔딩에 올라가실. 관동군은 만주를 선진 공업지대로 만듭니다. 이유는 여기서 찍어낸 무기로 중국과 소련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중국과 소련을 정복하겠다. 자, 대단합니다. 관동군 참 대단합니다. 꿈이 커요. 결국 동베이 공업지구는 관동군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패전 후에 중국에 남겨주는 큰 선물이 되죠. 감사하죠. 예. 중국이 동베이 공업지구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 그 물건 찍어가지고 지금처럼 된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자, 마루타로 악명 높은 731 부대. 네. 생체실험 부대 관동군 소속입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자, 엉겹결의 식민지가 일본은 생겨버렸죠.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만주 드디어 식민지다운 식민지. 진짜. 레아루. 진짜. 진짜 식민지다운 식민지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뽕을 뽑을 수 있는 식민지잖아요. 혼도 식민지. 이건 만주사병 관련자들은 다 승진했어요.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국가적 영웅되고 승진한다. 이때부터 군대 내에서 우리도 관동군에 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서술대로 그거를 눈앞에서 본 어떤 조선의 꿈큰 야망의 청년이 있었으니. 네. 그의 이름은 오카모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민주주의자였던 이누카이 츠요시가 수상에 취임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은 이누카이 츠요시를 고깝게 여겼던 거고요. 그래서 저질르지 뭐. 이 심리가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면 된다. 하니까 돼. 방금 만주 밥 다 하면 됐잖아 지금. 됐잖아. 수상맞아. 근데 이 사람 이누카이 츠요시 같은 이런 민주주의자 들어와봤자 사람들 나태하고. 자, 봐봐요. 그러는 거지. 이게 한방주의가 여기서 생겨요. 자, 생각해봐요. 조선이란 식민지를 먹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공을 들였어요. 네.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국력을 한 개까지 짜내서 그 다음에 러일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조선의 황제폐하 고종 황제 함부로 막 대할 수도 없어. 같이 막 문서도 만들고 강제 병탄이지만 그 형식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됐단 말이야. 네. 만주는.
밀고 들어가 끝. 그런데 훨씬 알짜배기 식민지야.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군인들이 패기가 대단한 걸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방금 요게 네. 요 논리를 거기서 대입하면 더 정확해지는 게 민주주의는 우리 홍 작가님이 하신 표현대로 고구마잖아. 고구마. 그렇죠. 목을 탁탁 맥히게 하는.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방금 그 조선을 먹는 방식들 그런 건데 얼마나 좋아. 한 방에. 그치. 한 방에. 아, 속 시원해. 제대로야 뭔가. 사이다. 사이다라는 이 감성. 조선에서 막혔던 목이 만주에서 뚫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죠, 조슈번과 사스마 파벌이 천황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자기네들이 나라 해먹는 게 일본이잖아? 네. 그러면은 그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미 관동군이 있잖아. 네. 누가 있지? 저기 마지막 황제 푸이. 저 있네. 데려와서 그러니까 푸이는 일본 천황의 복제품이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랬던 거죠. 그런데 만주국은 더 끔찍했죠. 왜냐하면 그나마 파벌이 있을 때는 서로 견제하고 눈치도 보고 이러는데 관동군은 안에 자기네들이 왕이야. 완전히 복주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푸이를 생애를 그린 우리 그 유명한 영화. 마지막 황제. 네, 정말 명작입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황제. 이건 이제 확인이 안 된 영화계에 떠도는 속설입니다. 네. 마지막 황제를 찍을 때 이제 그 영화 감독님이 베르톨리치고 네. 촬영 감독님이 비토리오 스트라로라는 촬영 감독님인데 네. 두 분 다 이제 훌륭한 위대한 감독님인데 그 촬영 감독과 감독이 둘이서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 1년에 한 번 그 볕이 제일 좋은 날이 있대. 근데 그날 못 찍었대. 네. 그래서 영화를 내년에 다시 와서 그날 오겠다. 이러면서 그냥 찍어.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걸 찍으려고 그랬답니다. 진짜인지 네. 아닌지 모른다. 네네.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영화가 원체 좋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금성 석양? 네, 뭐 그런 네, 얘기가 그걸걸요. 있어요. 하늘을 뭐 이렇게 근데 찍고 그 씬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 돌 정도의 그런 말 나올 법한 씬이니까요. 그게. 또 그 양반들이 그 좀 뭐랄까 예술가의 로망이 살던 사람 숨쉬던 시절에 거의 그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꿀 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곤조가 조금 통했다. 통할 수 있던 시대라서. 지금 같으면 감독 바꾸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루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도는 이유가 그 당시라면 그랬을 법하기도 한 거야. 맞아요. 그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시스템이 적었던 시절에 감독이라고 하는 지위가 약간 독재가 가능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역만리에서 관동군 젊은이들은 해냈어. 그러면 이 본토에 있는 아직 이역만리로 나가 있지 않은, 왜냐하면 생도들 있죠.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지금까지 앙숙관계를 잠시 털어버리고 손을 잡지 않겠나. 손을 잡은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나의 동료가 되라. 그러니까 어떤 거사를 일으키냐. 합법적인 총리인 이누카이 치요시를 죽여버리자. 우린 밖에 못 나가니까 일단 안에서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미쳤냐면 1932년 5월 15일에 찰리 채플린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자, 이게 바로 5.15 사건이라고 합니다. 5월 15일이라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총리인 이누카이와 대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대담을 하고 있을 때 생도들은 총리뿐 아니라 채플린도 죽이려고 우리 했어요. 오빠는 왜? 너무하시네 진짜. 자,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국인이죠, 채플린은. 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사이가 나빠져야 더 이상 서구 열강들에게 귀축 영미한테 우리가 무시받지 않고 당당히 전쟁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채플린이 스모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이누카이랑 만나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같이 덴푸라가 먹고 싶다고. 덴푸라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튀김의 나라에 왔으니 튀김을 먹겠다. 이누카이 치요시는 그러면 아들을 시켜가지고 저기 어디 잘하는 데 가서 덴푸라 사주라고. 그래서 채플린은 덴푸라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민주주의자가 맞은 거야. 이 사람이 딱 그러면 어디 경박하게 그럼 덴푸라 손님 가지고 아니야. 거기로 모시고 와 바로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 같이 죽은 건데. 그렇지. 하여튼 뭐 그거 드시고 싶다니까 가서 드셔야지. 그치. 다녀오세요. 이 사람도 기자 출신에. 아니 뭐 드세요. 이랬다가 이제. 그래서 이 덴푸라 집이 아직도 채플린 사진 걸어두고 자랑합니다. 네. 할만하죠. 그래서 아들과 채플린 목숨 구한 집인데. 목숨 구한 집인데 아들과 채플린이 덴푸라를 먹고 있을 때 총리 관저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채플린 따라갔을 거 아니야. 네. 총리 관저가 일시적으로 비잖아. 일정이 틀어졌으니까. 이때 생도들이 난입합니다. 난입해서 당신을 죽이겠소 하니까 웃겼던 게 그래도 이 민주주의자니까 말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네들 총을 내려놓고 내 말이 다 끝나면 설득이 되면 물러가고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나를 죽여도 되지 않게 대화를 해보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쏴서 죽여버렸거든요. 필요 없어. 그래서 이누카이 치요시가 이렇게
사망합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때 이거 아셔야 돼요. 이때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쨌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뭔가 민주주의의 그 고구마에 아직까지 근대화가 덜 된 아직까지 이제 기껏 근대화가 된 일본 시민들도 그 민주주의의 고구마에 살짝 짜증이 나 있었어. 짜증이 나요. 왜냐면 기껏 절차대로 했더니 조선에서 뭔가 뭐 이렇게 마이너스고 뭐 이런 건데 저쪽 사이다. 만주 사이다. 자,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절차대로 하고 있으니까 뭐 공항은 계속 공항이잖아. 실업자 그렇죠. 넘쳐나고. 기다릴 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애국이라고. 그래서 사건 처리가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세상의 생도들이 사관 생도들이 총리를 죽였는데 말이죠. 뭐 1년 받고 2년 받고 막 이랬어요. 어느 정도냐면 군부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젊은 생도들이 패기 대단하다고. 자기 총리들 죽였는데. 박수 쳐주면서 탄원서를 35만 통이나 정부에 보냈어요. 그렇죠. 여기에 군부의 입김까지 해서 법원이 굴복합니다. 그래서 생도들 처벌받은 내역이 딱 보면은 대충 우리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느낌 있죠. 그 정도예요. 그 재밌는 모티브도 있어요. 여기 탄원서 중에 손가락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손가락을 잘라서 보낸 거야. 그거지. 아니 군인들은 패기를 보였는데 탄원하는 나도 질 수 없지. 그런 심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원서에다가 여기에 이제 탄원서 11개가 나온 거래요. 11개의 숫자가 이상하잖아. 네. 10개도 아니고 9개도 아니고 뭔가. 근데 이제 요거에 이제 모티브가 돼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공각기동대 TV판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2시즌에 그 테러 단체 개별 11인인가 거기에 아마 요거 모티브일 거예요. 육손이가 계셨나? 육손이거나 아니면은 십시일반. 십시일반. 뭐 이런. 근데 요거는 확실히 우리 11개인데 엄진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건가? 우리 엔딩에 등장하신 그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 분위기와 굉장히 닮았어요. 우리도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뭔가 무능하고 약간 갑갑함에 사이다로 한번 했으면 해서 5.18 군사정변이 일어나는데 그 5.18 쿠데타가 군사정변이 5.16이죠. 네, 5.18이래. 5.16입니다. 죄송합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는데 그 5.16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뭐야 이 군인 이게 아니라 그참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약간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환호하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갑갑한 내 마음을 속 뚫어주는구나. 이거. 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16이 국민이 사이다로 느꼈다. 근데 여기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똑같아요. 날짜도 비슷해. 하루. 일본은 이때부터 군부가 통치하는 군국주의 제국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사건 자체는 테러 사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쿠데타다. 그리고 이것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종말이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스마 해군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만주사변으로 육군에 밀렸잖아. 그래서 총리는 또 다 같이 손잡고 처리했잖아. 그래서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도 문민정부도 이 모든 사태가 다 이제 같이 한 거니까 이제 다시 군인들이 힘을 쓰게 되는데 해군도 도왔잖아. 그래서 해군은 이제 전함 군축 더 이상은 못 받아들인다. 뭐 전함 더 만든다? 그건 육군 니네도 이해해야지. 그럼 육군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우리도 만주 못 내놓는 거 알지. 아이고 그럼 그러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강들이 너네 보고 만주 다시 토해내라는데 어떡할까? 야 열강들이 너네한테는 그 전함 만들지 말라는데 너네한테는 만주 내놓으잖아. 근데 서로 이제 지금 분위기 좋잖아. 육군과 해군이. 그래서 1933년 군축 조약 폐기를 선언하고요. 상큼하게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서로 경원시하다가 한번 같이 힘을 합쳐 된 거야. 그래서 그거 있잖아. 크로스! 우리가 합치면 역시! 이거 한 거지 이제. 탈퇴하고 핵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자 이제 세팅이 됐어요. 뭐냐면 이제 사이다로 식민지다운 식민지를 만든 경험이 생겼고 사이다로 하니까 된 거야. 하니까 됐어. 드디어 이제 그래서 군벌이 다시 장악한 다음에 폐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폐기로 국제연맹을 탈퇴했어. 자 이제 여기 그러다 보면 이쯤 되면 이제 뭐 이제 이상한 놈들 천지 이제 전쟁광들 막 그러다가 미친놈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26 사건이란 게 또 일어납니다. 226 사건. 이거는 또 1936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일본 육군에 황도파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황도파. 천황이 가는 길을 모시고 간다라고 하는 황도. 1,500명의 병력으로 일으킨 쿠데타인데, 자, 황도파란 거는 이제 일본을 천황이 직접 통치해야 된다는 일파죠. 그렇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자체가 그 통치권을 천황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핑계로 일어났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이때가 쇼와 시대니까 우리는 쇼와 유신이다.
맞아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쇼와 유신이란 말이 등장했고 쇼와 유신을 실제로 실정했고 네. 여전히 이거를 뜬 눈으로 지켜보고 네. 계십니다. 그분이 계셨어요. 어떤 그분이 계십니다. 네. 일본 천황이 시정잡배에 둘러싸여서 이용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황폐하를 구해내가지고 일본을 다시 천황에게 돌려드린다. 요것이 황도파란 말이야. 자, 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어떤 군분의 어떤 파라는 사조직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공유하고 물이 뭔가 집단 행동을 한다. 우리는 땡땡 회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 네. 회도 나중에 좀 이따 또 일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의 군대가 아닌 거지.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은 극우주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종교적 극우주의랄까? 천황은 다 옳다는 서구 방식인데 이제 황도파의 정신적 지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분이 박정희라고 하는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다는 기타 잇기라는 사상가였는데요. 이 사람 사자입니다. 사자라고요? 예, 왜 사자냐면 어떻게 보면 군국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예요. 그 뭐야 대체? 자, 천황파인데 하나만 해 하나만. 황도파야. 천황이 일본을 직접 통치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천황이 상징적 존재에서 내려와야 되죠. 인간의 자리로. 그래서 천황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사회주의자냐? 이 사람은 인민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국가의 부품이 되는 모습 있죠. 이런 모습에 오르가즘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혁명에도 가담했었어요. 중국에. 외국에 가서. 왜냐면 민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뭘 하나 해내는 느낌 있죠. 이런 거에 그 쾌감 느끼는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만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회주의, 이런 뭐 공화주의 사상이라 그래야 돼? 이런 거는 개인이 나름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국가를 나누어 가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우리 저번에 민주주의란 건 건물이란 얘기 했었잖아요. 네. 고쳐 쓰고 금가면 물 세면 그래서 수리하려고 우리 촛불 들고 나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국가는 국가의 일부이자 부품, 이 개미 같은 게 국민이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이분이 우리 이전에 왜 천황 얘기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세계 시민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시민이라는 얘기 했을 때 나오는 그 의미가 바로 좌파 사회 운동의 네. 어떤 그 궁극적 지향인데 이분이 바로 솔직히 말하면 그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딱 거기까지만 선을 걷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회주의 세례를 받았어. 이 사람 나름 좌파적 사상이 있어요. 근데 국가주의 민족, 우리 국가라는 그 거기까지 테두리까지는 딱 선을 긋고 그럼 우리 국가 외에 밖에는 세계 시민이고 뭐가 없잖아. 그랬을 때 오는 그 뭔가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인데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화해. 합리화지. 왜냐면 이상한 내 세계는 철학이 나오는 여기까지니까. 거야. 내 세계를 세계 시민과 사회동포로 보지 않지. 내 세계는 우리 여기 나라, 우리 아니니까. 민족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개미굴이에요. 천황은 여왕개미,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은 다 개미예요. 일개미. 이런 네. 거야. 군인들은 병정개미. 병정개미.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개미끼리 계급이 나뉘면 안 되죠. 개미는 다 같은 개미고 국가에 다 같은 그 일부잖아.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철폐하자고요. 재밌죠, 이 사람. 이상하게 꼬여 있어. 사상이 꼬여 있어. 진보성과 극우성이 꼬여 있어. 이 사람을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습니다. 박정희의 묘한 진보성과 네. 이 사람의 정책의 그 말도 안 되는 극우성의 혼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묘한 박정희틱한 그 박정희식의 그 묘한 애국심 있잖아요. 네. 난 박정희 장군님 애국심이 없이 사익만 추구한 악마적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묘한 애국심.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잔상이 보이잖아요. 이 희한하잖아요, 이게. 이상해요. 잔상 보이지.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개미 굴이어야 하는데 파벌이 있고 군부가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군부를 제거하자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었어요. 되게 웃겨. 진짜 특이하다. 약간 정신머리가 좀. 그러니까 황도파의 특이하시네. 반대편에는 통제파가 있죠. 네. 통제파는 말 그대로 군대는 군부가, 정치는 정치인이 각자 자기 분야를 통제하자. 결국은 뭐예요? 지금 상태 그대로라는 네. 뜻에 불과하죠. 통제하겠다 아니야, 통제. 말 그대로 내가 통제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 너네는 너네 건데. 거 하고 우리는 우리 거 하고. 그래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이 통제파가 1935년에 황도파 인사들을 숙청한 일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그냥 숨을 죽이고 사는 법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 니폰에서는 당하고만 있는 건 사내에게 수치죠. 그래서 천황폐하는 우리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폐하는 몰라도 우리는 알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1,500명이
그 고위 관료 갑자기 쏟아져 나와가지고 결행 일시에 고위 관료 4명을 죽이면서 정부를 전복하는데 성공해요. 네. 그래서 쿠데타를 합니다. 쿠데타. 근데 이게 3일 천하였어요. 2월 26일에. 네. 3일 천하 이게 딱 돼버리니까 이제 조슈파하고 사스마파 네. 육군과 해군은 포위해. 그래서 겹겹이 포위당합니다. 이 15,000명은. 그런데 이 사람은 천황이 아까 1,500명이라 그러셨거든요. 1,500명. 1,500명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명분은 천황의 말이 곧 법이다가 이 사람들의 명분이잖아요. 네. 천황이 어디네 해사네. 너네 무서워. 무섭잖아. 내가 천황이라도. 나 그런 거 아니야. 여행 게임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황도파는 결국 항복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황도파는 사실은 긍정적이었어요. 낙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주사변도 그렇고 그다음에 5.15 쿠데타도 그렇고 아니 뭐 별거 없잖아. 국민들이 뭐 박수 쳐주고 별거 없잖아. 통제파의 수장인 도조 히데키를 너무 만만히 봤죠. 그렇습니다. 이분 이제 드디어 이 2차 대전 일본의 네. 그분. 네, 그분입니다. 네. 근데 이 2.16 사건은 네. 그러니까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지금 5.15 사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끝없이 나온 정말 일본의 그 유신의 우리가 지금 이제 드디어 근대화돼서 지금 곪고 곪은 그 유신 정신 있잖아요. 하면 된다, 뭐 네. 근성 뭐 어쩌죠. 이게 이제 군인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내면화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해서 뭔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뭘 외치시는 그 군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5.15, 2.16 나왔잖아요. 네. 이제 이후에 이제 5.16이 나오는 5.16. 거예요. 네. 5.16이 나오면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산무 사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산무 사건. 산무 사건. 네, 산무 사건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 좀 웃겨. 61년에 있던 건데 네. 이것도 일본에서 일어난 쿠데타예요. 군인들이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때 있었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엔 그 정보 통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진 사건인데 너무 어설픈 쿠데타. 너무 어설픈. 그러면 뭐 총칼이나 탱크 뭐 이런 걸 탈취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맨주먹인가? 총이랑 칼 몇 개만 그러니까 나중에 잡으러 들어갔더니 몇 명도 없고 총이랑 칼 몇 개만 있는 거야. 그래놓고 뭔가 하려고 했던 거야 애들이. 왜 그랬지? 근데 얘들이 웃긴 게 그래서 산무예요. 묵은본, 무대체, 뭐 그런 느낌. 무대뽀. 원래는 이제 무세금, 무실업, 무전쟁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되게 군국주의 부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정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미군에게 왜 억압받는 우리 민중이 양키놈들에게. 그래서 그거 야쿠자 우익에서 야쿠자 미화하는 게 그거잖아. 그 나라가 힘을 못 쓸 때 그래서 미국 놈들한테 우리 일본 시민들이 다 핍박받을 때 그걸 구한 건 협객 야쿠자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유신의 낭만주의를 야쿠자들이 그렇게 가져다 쓰게 되는 가져 거죠. 쓰죠. 그래서 이 산무의 사건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일설이에요. 이건 루머에 하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뭔가 훈련했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그거를 자위대 가서 했대. 근데 자위대는 그 만약 진짜 그랬으면 미군한테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적 없어요 한 거야. 근데 심지어는 무기를 우리나라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 네. 육군 소장님이 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좌파들이 일본의 시민운동 이 당시 이제 일본의 시민운동하는 좌파들이 좀 이제 미군정이다 보니까 이제 국주가 이제 한번 꺾이고 이제 해방 후니까 좌파들이 득세하던 시대니까 좌파들이 한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던 계기였어요. 한국 사람들 뭐야 이거? 그러는 거지. 그 박정희 그 이상한 사람도 되더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쿠데타를 하게끔 뒤에 뭘 해줘? 무기를 공급해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공유하던 어떤 로망의 그림인 거지. 그죠. 그래서 지들은 아마 이게 자기 그 우리 좀 이제 된 거 신선조 이런 로망으로 생각한 거야 지들은. 그래서 한 몇 명에서 실력도 없는 것들이. 자, 그 로망 얘기 할까요? 어쨌든 이 2.16 사건 관련자들은 자기네들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놀랬어요. 도조 히데키가 철저히 지발봤거든. 왜냐하면 도조 히데키 입장에서는 얘네들 말이야. 천황이 자기가 허수아비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천황을 조종 못해. 도조 히데키는 완전 군국주의자예요. 전쟁주의자고 이 군벌의 어떤 확장 그다음에 일본 제국의 확장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황도파를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그 아까 그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줬다는 그 61년도에 그 사람은요. 그 국군 대한민국 국군의 그 박임항 소장이래요. 근데 이분도 만주 군사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본 지인도 많고 큰 그림이 보이네요. 그죠. 뭔가 어떤 그런 게 보이죠. 이 실제 기록은 뭐 일본 국회인가 어디 뭐 재판인가 속기록 같은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박정희가 말이죠.
이 사건을 모델로 5.16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자, 성공한 5.15가 아니라 실패해서 관련 주동자들이 다 처형당하고 무기징역당한 2.26 사건을 모델로 5.16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몰락한 쿠데타를 모델로 삼았단 말이죠. 아, 우리 그림 봤잖아. 그러니까 보안. 실패는 로망이요, 성공은 사이다. 이것이 로망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렇지. 뭐 양쪽 어디도 가도 다. 성공은 사이다, 실패는 로망. 그러면 사실은 성공하고 싶어도 이걸로 모델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로망을 모델로 하는 것이 더 미망이지. 그럼요. 그리고 어떤 그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약간 실패한 그림이 좀 더 낭만적 서사할 때 그 뜻을 내가 이어받아 내 대에 완성시킨다. 그런 1,500명이 되는 젊은이들의 그럼. 그때 그 결기, 그 젊음, 그 혈기 내가 하는 거거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대통령 돼서 막 뭐 네.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일본의 유신 지사 아들 손자들 있죠. 네. 이 극우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은 유신의 정신으로 젊은 군인들이 저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군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기계가 군대도 꺾여서 없고. 그랬단 말이야. 참고로 이 간지라는 게 좀 등장하는 게 네. 이게 2.16이 대가리 대장들만 그러니까 위에 상대가리들 흔히 말하는 네. 장교들만 처형당했어요. 부한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김재규 씨가 11.6 이후에 네. 최우진술인가에 그 네. 근처에서 내가 다 한 일이다. 딴 애들은 냅둬라. 없다. 일종의 간지를 잡기 시절하셨던. 근데 요거가 모델이었던 이분들의 정신 세계가 여기에서 이 근처에서부터 기원이 이렇게 발현. 그런데 뭐 어쨌든 김재규의 진정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예. 예. 아니,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진정성 있었어요. 그럼요. 누구는 다 없었나 뭐. 아니 뭐 위안부 잡던 거강꾼도 진정성 있어요. 다 이렇게. 그 진정성. 배불리려면 뭐 진정성. 채용사 해야지. 자,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도조 히데키 이름 나왔죠? 네. 도조 히데키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이 사람 전시 내각 수상이에요. 별명이 아시아 히틀러죠. 그지 히틀러지.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1억 전 국민이 죽어도 된다. 야, 이 미친놈아 싫어. 자, 다 서로 친한 사람들이야. 쓰지 마사노부 자칭 전쟁의 신입니다. 자칭이 중요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칭 작전의 신입니다. 아. 여러분 자칭입니다. 저서의 이름이 이것만 읽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너무 많이 보던 제목이다. 이 이거. 내용이 다 이거예요. 근성과 정신력으로 미국과 소련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나왔던 핵심적인 문장이 적국의 장교들은 나약한 서양인이다. 자, 도미나가 교지 등장합니다. 도미나가 교지가 방금 말했던 츠지 마사노부의 스승격 되는 사람이에요. 츠지 마사노부 이것만 읽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책을 읽고 츠지 마사노부를 불러서 혼냈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아끼는 자네지만 한마디 해야겠네. 장교마저 나약한 서양인이라고 했었어요. 적국의 장교들은 나약한 서양인이다 이 말을 가지고 장교마저 나약한 서양이다. 그리고 하사관 부사관들은 열등한 토인들이고 흑인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토인. 해야지. 토인 너무 오랜만이다. 어떡할 거야. 무다구치 레냐가 있습니다. 무기의 부족이 패배의 원인은 될 수 없다. 그치. 근성 있어요. 근성인데. 스기야마 하지메 중국은 1개월, 미국은 3개월이면 정리할 수 있다. 어디서 전 이런 것도 신기해요. 네. 어떻게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때에 다 이렇게 모였을까? 미친놈들 어떻게 이렇게 군락을 이뤘을까? 어느 시대나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발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는 어디에도 있어요. 근데 유독 그게 있을 때 거기로 몰리는 거지 없던 파리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 동네만 유독 파리가 많고 어찌 이렇게 모였을까? 아니야. 이제 전 세계 예를 들면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해. 파리의 총량은 같은데 그치. 몰려 있는 곳이 있어. 근데 이 당시 일본 군부라고 하는 시공간이 몰려들었던 거지. 몇십 년 동안 청국장 향 같은 걸 계속 풍겼죠. 지금 우리도 한 주에 다 담지 못할 정도의 몇 주 동안 해야 될 정도로 거의 몇십 년 가까운 그 청국장 향을 풍기니까 파리들이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있다가 한꺼번에 여기가 우리 발뻗을 곳이다. 그 중에 파리 중에 이제 상급 파리들만 그 대왕 파리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방금 뭐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1억 전 국민이 죽어도 된다. 이것만 읽으면 전쟁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쭉 듣다 보니까 왠지 저 때도 그렇고 요즘에 학생들 젊은이들이 무슨 고시학원이나 뭐 EBS 교양 강좌나 이런 데서 듣는 얘기 같다는 거지. 맞아. 긍정적 마인드로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해야 되지. 인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돼야 하지 돼야. 사탐은 1개월. 과탐은 3개월이면 정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사고방식의 기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봐봐야 돼요. 우리가 친일을 청산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 놈들 나빠요라고 말하는 게 친일 청산이 아니고 친일파 없애자 뭐 우리 내부에 이런 우리 내부의 유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유신의 영향력이라고 영향력의 결과로 솔직히 나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신의 광기 시간이니까 네. 오늘 이분은 쭉 중일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요. 1937년에 중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에서는 노구교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사건이야? 자 노구교 사건에서 중일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 사건은 국경을 넘어서 관동군이 중국의 노구교라는 다리를 무단 점거한 사건이에요. 왜 그랬냐? 자, 때는 훈련 중이었습니다. 마침 이 훈련하는 연대장이 무다구치 렌냐였어요. 그런데 훈련 중에 병사 하나가 사라졌어요. 아까 그분이죠. 무기의 부족이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셨던. 무다구치 렌냐는 병사 한 명이 사라졌으면 뭐 찾든지 기다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중국군이 납치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중국이 침공했다고 보고하고 국경을 넘어서 노구교를 무단 점거합니다. 저 말 뒤에 가로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중국군이 납치한 것이 분명하다. 가로 열고. 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과대망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아니 중국을 침공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병사는 정작 20분 후에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 하면은 그 응가하러 갔다 왔어요. 오래 싸셔서 장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변비가 일으킨 사건. 한 병사의 장 트러블이. 근데 이미 국경 넘었잖아. 이 제국의 황군에게. 이거 트러블 메이커야? 변비가 만든 전쟁. 웃긴다, 이거. 이미 국경을 넘었잖아. 후퇴라는 없죠. 황군에게는 전진뿐입니다. 네. 도조 히데키 미쳤어요. 그렇다면 2개 여단을 편성에 보내주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위에는 스기야마 하지메 더 미쳤어요. 2개 여단으로 되겠는가. 3개 사단을 편성해주마. 이게 제가 여단 사단 설명 좀 해주세요. 군대를 안 가서 몰라요. 늘 들어도 늘 헷갈려요. 여단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명이 있어요. 규모가 짐작이 안 가니까. 수총수가 10명이 있어요. 네. 이게 분대예요. 분대들이 모이면 소대가 돼요. 네. 소대가 뭐 서너 개 이렇게 있으면 중대가 돼요. 중대가 또 서너 개 혹은 4-5개 있으면 대대가 돼요. 대대 위에 연대가 있어요. 연대 위에 사단이 있어요. 여단은 뭐냐면 미니 사단이에요. 다이어트한 사단이 여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한 2개의 사단으로 되겠는가. 원래 본 사단 3개 보내주마. 그렇죠. 그 다음에 관동군의 쯔지 마사노부 감격해서 이제 울먹이면서 무다구치 렌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말린 게 아니라 뒤는 저희 관동군이 받쳐주겠습니다. 마음껏 때려 부숴 주십시오. 사랑해요. 이 중에 정상인도 있었습니다. 정상인은 천황이었어요. 내가 왜 모르는 전쟁이 왜 발발했는가. 제일 안타깝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 이게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상하다. 별 힘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갖고 그만. 스기야마 하시메가 이미 벌어졌으니 그런 질문은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천황한테 얘기를 하고요. 낙장불입. 걱정하지 마시라. 한 달이면 중국 전토를 정복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천황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황이 일본 군부에 한 달은 너무 심하다. 니네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라 이렇게 시켜요. 군부가 역시 천황폐하 스기야마 하지메가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봤더니 3개월이면 됩니다. 일단 된대. 무조건 된대. 대동아 공영, 동아협동체 이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보통 대동아 공영을 해군 측이 좋아해요. 동아협동체라는 걸 육군 측이 좋아해요. 땅 중심의 얘기죠. 네. 예, 8괭이루 요건 다 합친 건데 8괭이루는 이제 그 사방팔방의 빛이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다 덮어가지고 아시아가 한 몸이 된다. 요게 이제 8괭이루 이런 제국주의적인 이제 그 어떤 광기에 휩싸인 이런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길기가 생각나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을 일본 너무 얕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관동군은 무엇보다 장쇠랑을 너무 얕봤어요. 장쇠랑은 말이죠.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안 사건을 이미 일으켰어요. 이제 아편 중독에서 벗어나진 않았고 아편을 조절하기 시작한 장쇠랑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중국 역사에 죄 지었잖아. 네. 이 죄를 갚기 위해 어떤 짓을 했냐면 당시에 장개석이 공산당을 완전히 박멸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개석을 납치해버렸어요. 죽을래요? 아니면 국공합작 할래요? 지금 일본이라는 거대한 적이 목전에 있는데 우리끼리 싸울 순 없다. 죽을래요? 나랑 사귈래요? 이거야 이거. 근데 어차피 국민당도 그렇고요. 공산당도 그렇고요. 순원이 신의 혁명으로 탄생시킨 중화민국의 이 공화국의 두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라는 적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지금 뭐 함께 맞아서 싸우고 나라를 지킨 후에 내전을 하든 선거를 하든 할 게 아니냐는 거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정세랑이. 외적을 정세랑. 먼저 해놔야. 이분 중국의 사카모토 료마. 맞아요. 이 국공합장은 중국인들에겐 굉장히 자부심 느낄 만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덕에 공산당은 기사회생해서 결국 대륙의 주인이 되잖아요. 이때 장쉐랑 아니었으면 공산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륙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 정쉐랑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국의 결단이에요. 반면에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갈 때 악착같이 장세랑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가택 연금을 해요. 장세랑은 집에서 이 미남이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매일 텔레비전만 본 거예요. 아, 사실 TV 보는 것밖에 뭐 있나요? 책 보고 TV 보고. 그런데 있잖아, 이 사람이 항일 국공합작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TV를 맨날 보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세일러문 팬이었고요. 어떻게 귀여우셔. 미키마우스도 좋아했고 일본의 로봇물 중에 용자 시리즈가 있대요. 네, 있습니다. 예, 요거 팬이었대요. 그래서 이 관련 피규어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귀여우셔. 그런데 싫잖아. 네. 싫어가지고 한 번은 장개석의 생일날 시계를 선물해서 보냈대요. 이만큼 시간이 됐다. 근데 장개석이 답례품으로 장개석 너무해서 낚싯대를 선물한 거예요. 야, 이거 멋있다. 너무 좋다 이거. 더 세월을 낚으시네. 아, 좋다. 시끄럽다 이 얘기잖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다가 명총조 시대에 있어서 대단한 권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일 투사였고 국공합작을 이끌어낸 구국의 결단의 주인공이자 명총조 시대에 네. 대단한 권위를 가진 애니메이션 오타쿠. 네, 학자면서 용자 시리즈를 조립하고 있는 로봇을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 내 말이 뭐지 이거? 옛날에 한때 아편도 하고. 그러니까. 1993년에 가택 연금에서 해방돼가지고요. 하와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나 외국 갈래 이러다가 이제 하와이에 살다가 100세를 일기로 선거를 했습니다. 100세. 장수하셨네. 진짜 백수를 누르셨네요. 젊을 때 마약하면 수명 단축 이런 거 다 거짓말인가 봐. 진짜 거짓말인가 봐. 아, 그게 질 좋은 걸 하면은 그 몸이 덜 깎인대요. 그래도 깎이긴 하는 거잖아요. 위험한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지금 잡아간다 진짜. 내 말이. 아니 그냥 의학적으로. 이거 의학적인 얘기인데. 아니 그래도 깎이긴 할 텐데 신기하다. 아, 그러면 이분 혹시 150살 살 사람이었는데. 그런가 보네. 수명이 깎였어. 100살? 기네 기어. 그렇군요. TV가 건강에 좋은가? TV가 장수에 좋은가? 아니 애니메이션 이런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예쁘지 밝지. 정의를 외치지. 아니 근데 이 사람 용자 시리즈를 좋아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왜냐면요. 네. 일본에 이분 옛날 분이니까 애니메이션이 두 축이 있어요. 용자 시리즈류의 정의는 이긴다 뭐 그런 류의 개가 있고 네. 이 토미노가 건담으로 유명한 토미노 씨가 했던 되게 리얼리즘적인 절망과 우울 세 개 모두 다 죽고 이 세상은 의미 없어 이런 류의 애니가 있거든요. 아, 이분은 건담도 좋아했다고 하는데. 건담 좋아해요? 네. 그러면 그러지 않은데 생명단축 때 그거 보다 보면 단축될 것 같을 때 세일러문을 보는 거지. 모두가 죽는 그. 다 죽어버렸어. 안 되겠어. 세일러문으로 다시 채워야지. 그 본격 꿈도 희망도 없어 애니라서. 세일러문 이렇게 사실 채우면 이 되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는 스트레스를 덜 받았대요. 가택연금을 그렇게 당하면서 완전히 갇힌 생활이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 내려놓은 거지. 내가 중국 역사에 지었던 죄를 내가 드라마틱하게 국공합작, 구국의 결단으로 갚고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편안함 있죠. 그 편안한 상태가 있었대요. 알고 보니 집돌이였던 게 아닐까요? 적성을 찾았다. 오타쿠의 그 어떤 그 적성이 있었다는 거. 젊었을 때 너무 내가 나돌아다녔구나. 나의 적성을 모르고. 그 옛날에는 세일러문도 없고 애니도 없고 그래서 그쵸. 애니 한 거 집에서 할 게 아편만. 그랬을까? 그렇지. 맞아. 아편도 길거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방에서 하는 거. 방구석에서. 자, 일본의 전쟁 명분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네. 대동아 공영의 신질서 구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개석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성전. 이게 명분이 자기들도 없으니까 이상하니까 만든데. 말이 꼬이잖아. 아스트랄한데, 자, 관동군은 전쟁 초기에 뭐 계속 진격을 했죠. 이 당시 중국군은 거의 진짜 오합지졸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상하이에서 드디어 장개석이 아끼고 아꼈던 정예군을 만나게 되는데요. 독일 장교를 초빙해서 독일식으로 무장하고 훈련받은 독일 사단이에요. 그럼 독일 사람들은 아니고 독일식 아니고 지휘관들이 독일인들인 거죠. 장교들이. 그래서 일본군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상하이 전투에서 독일식 사단은 말이죠. 철조망, 벙커, FM으로 다 구축하고요. 기관총 화망을 구축해가지고 일본 군을 제대로 괴롭혀요. 관동군 3만 명으로는 여기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10만 명이 또 증파가 돼요. 노기 마레스키 그분이 또 갑자기 생각나고요. 그래서 장개석은 실수를 하는데 자, 일본이 허우적거릴 때 한 번에 끝장을 내겠다. 그래서 80만 명의 대부대를 상하이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됐죠. 이게 왜 실수냐면 80만 명의 대부대를 운영해본 사령관이 아무도 없었어. 이 군대가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판단 자체는 옳은 판단인데 네. 현장이 개판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여기서 살아나요. 관동군이. 이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하고 나서 난징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군이. 그래서 그 유명한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장개석은 이제 난징을 가졌으니까 난징이 중화민국의 수도였잖아요. 네. 수도를 먹었으니까 된 거잖아요. 요거는 관동군의 생각이죠. 장개석은 오케이 임시정부 충칭에 세워서 야, 자 공간은 내줬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중국은 쿠구 인구도 많아요. 일본군이 점령한 건 생각해 보면은 도시 그리고 도시하고 도시를 잇는 철도 이거는 점하고 선에 불과하잖아요. 면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장개석은 그리고 마오쩌둥한테 제대로 된 걸 배운 게 있죠. 게릴라전. 그래서 일본을 늪에 빠뜨립니다. 점점 늪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일본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마른 오징어 짜내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국민총동원법이 통과됩니다. 국민총동원법. 국민총동원법. 국민 안 하고 싶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가 통제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처분할 수 있다. 생명과 재산을. 노동쟁의를 포함해 모든 쟁의를 부정한다. 그리고 이때 대학교에 교련 과목이 설치됩니다. 교련이 이때 보급된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있었죠. 지금 교련은 없어졌지만 왜 우리 신입사원 연수에 최근에 요 며칠 또 신한은행이 화제던데 신입사원 연수에서 얼차려 받고 정신통일하고 안창호 선생님의 그걸 읽었대잖아요. 네. 신한은행 여러분 그 보시면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신식에 네. 유신식으로 기마자세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얼차려 받는 건데 네. 그 안창호 선생님의 그 무슨 뭐 글을 네. 읽고 있는 정말 깨알 같더라고요. 깨알 같더라고. 진짜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1도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런 것이 국민총동원법의 유산입니다. 이때 나온 슬로건이 거국일치 그리고 박정희가 좋아했던 진충보국. 진충보국 이건 굉장히 중국말 같다. 네. 슬슬 미국과의 관계가 일본은 막장이 되죠. 일본이 중국의 신실서를 수립한다 그러는데 미국 입장에서 황당하잖아. 누가 남의 나라에 마음대로 신질서를 수립해. 성전하신대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시아는 아시아인들끼리 책임지겠다라고 했을 때 장개석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난 너네랑 마음 없는데? 난 미국이 더 좋은데? 그럼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그렇다면 응징해줄게 해서 통상수호 조약이 파기되는데요. 통상수호 조약 말하자면 미국과의 무역이 끊긴 거예요. 바닷길이 막힌 거예요. 일본은 자원의 대부분을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냥 천연자원도 아니고 천연자원을 1차, 2차 가공한 거 있죠. 타이어랄지. 네. 이런 게 기술이 아직 미국만 훨씬 못했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사형선고잖아. 그러면 통상수요 조약이 파기되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 전쟁을 지속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석유, 철, 고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전쟁을 그러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우린 직진만 있거든. 항구는 전진뿐인데. 그래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이미 중국에 발목이 잡혔는데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계속 싸우기 위해서 계속 싸울 만한 자원을 얻기 위한 전쟁을 새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부는 경론을 벌입니다. 중국의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남방이냐 북방이냐. 남방은 태평양이고요. 북방은 소련입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자꾸 해준대? 왜 이러지? 자, 조슈는 육군이잖아. 그래서 소련을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활약할 수 있으니까. 사스마는 당연히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영향력 강화를 원했죠. 그런데 중국의 발목이 잡힌 주제에 관동군이 여기서 해군과 육군이 경론 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먼저 내주지 하고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노모난 사건을 일으켜요. 사실은 전쟁이고 전투죠. 할인골 전투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패전했거든 일본이. 그래서 사건으로 축소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장고봉 전투라고 국경 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때 소련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주둔군 19사단 일본군에게 패배했습니다. 19사단은 중화기도 없는 그냥 보병이었단 말이죠. 근데도 이겼어요. 어떻게 이긴 거야 그러면? 지휘관이 훌륭했어요. 지휘관이 보병을 이제 그 뜀박질을 시켜가지고 양익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물자의 부족을 뛰어난 전술로 커버친 거잖아.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상부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화포가 없어서 이긴 거라고 이해한 거예요. 화포가 없으므로 불리한 조건이고 불리한 조건이므로 악발이 근성이 나와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러일 전쟁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틀치 식량만 있으니까 이겼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 아니, 뭐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아니야 되면 할 거야. 원래 그 디폴트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인데 그런 거 없이도 아예 없는데도 되는데 못하러. 이 상태에서 일본은 자신감이 뻗쳤죠. 자, 그래서 1939년 몽골 기병 80명이 만주 국경을 약탈하거든요. 이런 일이 흔했어요. 이제 관동군이 하도 막장짓을 많이 저지르니까 이 동네에서 몽골 사람들이 이제 이를 갈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잘 타니까 틈만 나면 말 타고 와서 불 지르고 가고 막 그랬다고. 이때 마침 관동군에 쯔지 마사노부가 있었습니다. 작전의 신. 사령관이 외출한 틈을 타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서명을 날조해서 항공 폭격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제발 작전을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쯔지 마사노부는 무시했습니다. 일본에서 야 지금 상황에서 소련과의 일전은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을 한 거죠 대본영은. 네. 그러나 쯔지 마사노부는 무시하고 항공 폭격을 하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관동군은 의지와 근성의 화신들이잖아. 네. 압도적인 화력을 지녔지만 소련군은 정신력은 나약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몽골 국토를 밀고 들어갔던 거죠. 네, 네. 스탈린은 이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러일 전쟁 패배도 있었죠. 그다음에 장고봉 전투에서 자존심도 상했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잘 걸렸다. 2차 세계대전 최고의 명장이죠. 게오르기 주코프를 직접 전선에 보냅니다. 독일을 끝장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름도 멋있어. 게오르기. 그냥 조지인데 뭐. 조지인데 어쨌든 게오르기라 보니까 멋있어 왠지. 관동군은요. 그야말로 깨끗하게 포위 섬멸당합니다. 주코프한테. 그래서 일본은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아, 소련은 안 되겠구나. 왜 이제 깨달아? 옛날에 이겨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국 군인들이 죽었는데 해군은 큰 웃음. 이제는 남방 공략이 힘겹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렇다면 태평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와, 태평양이라니까.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자, 지금 일본은 추축국 3국 동맹 아시죠? 네.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제 훗날 2차 세계대전에서 이 편먹잖아. 네. 모두 파시스트 국가야. 모두 국제사회 왕따를 당하고 있어. 쟤네는 말이 안 통해.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끼리 놀아야지 뭐. 일본은 패배 후에 일단 소련 너무 불안한 거예요. 소련의 불가침 조약을 구걸합니다. 사인해 주세요. 뭐 이럽니다. 소련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왜 미국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너무 멀어서. 그래서 할인골 전투를 노무난 사건으로 축소시켰어요. 전투라고 하면 징계되니까. 국민들한테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군부의 목소리가 힘을 잃을 수 있잖아. 깨알같이 또 그런 건 잘 걱정하네. 또 소련은 소련대로 내부 사정도 급하고 유럽이 급하잖아. 그래서 밟아주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조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죠. 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 침공해요. 점령해버렸잖아. 네. BC 프랑스. 네. 프랑스가 괴뢰국이 됐어. 유럽 열강들이 다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국, 프랑스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 태평양 일대 빈집이 됩니다. 또 털러 가야죠 그러면. 털러 가야지. 그런데 그걸 털려면 말이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잖아. 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물자만 팔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럼 그 미국이 필리핀은 미국이 갖고 있단 말이야. 미국 눈치는 봐야 돼. 그래서 태평양의 빈집털이는 반드시 미국과의 총력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죠. 자, 그래서 1941년 평균 연령 33세인 일본 최고의 인재, 전국에서 모은 거야. 최고의 인재 35명을 선발해가지고요. 총리실 산하로 비밀리에 집결시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임무가 있었죠. 이들의 모임이 바로 총력전 연구소. 이거 뭔가 애니메이션이 있어. 총력전 연구소. 미국과 싸운다면 어떻게 될지 분석하는 거야.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모든 방면에서 자원이면 자원. 이 사람들이 35명이 여름 내내 미국과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를 전제로 일본의 승리 가능성을 점치는 거죠.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이거 뭔가 여름 내내라고 하고 이 이름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일본 하이스쿨물에 등장하는 맞아요. 여름 합숙 있잖아. 이번 여름 합숙은 총력전 연구소라고 미국과 상대로 우리는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최대한 분석을 해보자 이러면서. 그러나 이 여름이 지나면서 35명의 이 젊은이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결론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결론은 일본은 반드시 패배한다. 그 이때 이분들이 혹시 원폭의 존재를 알았나요? 몰랐죠. 몰랐는데도 이미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일본은 반드시 패배한다. 근데 왜 한 거야? 젊은 놈들이 뭘 알아. 마지막 회의에 도조 히데키가 참석했습니다. 네. 도조 히데키가 했던 말이 일본 최고의 인재를 모아서 브레인을 모아서 시뮬레이션을 여름 내내 돌렸잖아. 근데 한 명도 된다는 사람이 없어. 반드시 패배한대. 그러면은 알았단 얘기잖아. 전쟁 결과를.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도조 히데키가 연구에 대한 제군들의 노고가 크다. 하지만 실제 전쟁이란 책상머리 회의와는 다르다. 왜 불렀어 그럼?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러일 전쟁도 모두가 우리가 질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 전쟁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제군들은 그 의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책상머리 연습으로 나온 결론을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 이게 역시 또 이게 어디서 들은 말 같아.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좀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네.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사사로운 일인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게 머리가 커져가지고 뭐 좀 배웠다고 그냥 될 것 같냐? 얘 어디서 있다 진짜 말 그대로 책상머리에서는 생각하고 와가지고 해본 사람은 다르거든 뭐 이런 식의. 네가 경험이 뭐가 있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사실 특히나 모르겠어요. 자연계 그 이공계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문돌이들은 참 많이 들어요. 문돌이들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책 읽고 이빨 까기가 이게 다 대부분이다 네. 보니까. 그 인문학이 기본적으로 관심법이잖아. 네. 관심법이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근거를 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건 이빨 까기거든요. 잘해봤자 정제화된 언어의 어떤 그런 문서 같은 거. 입만 살아서 저거. 그치. 입 바른 소리나 한다면서. 현장을 무시하지 마. 이거 미생에서도 우리 변유한 씨가 항상 네. 네가 현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딱 그 얘기지. 여기 있잖아요. 제군들은 그 의외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의외성으로 늘 이겼잖아 지금 몇 번을. 자, 그래서 중국 한 달이면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던 스기야마 하지메를 천황이 또 부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자꾸 전쟁한다 그러니까. 네. 히로히토 천황이죠 이때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일이 터지면 어느 만큼의 기간 안에 정리가 된다고 확신하냐. 남쪽 방명뿐이라면 3개월이면 된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는 진화사변, 일본 측의 입장이죠. 네. 그 중일 전쟁을 진화사변이라고 하죠. 네. 일본에서는. 그대는 진화사변 당시 육군 대신이었어. 그때 그대가 우리 일본이 중국을 한 달이면 정리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짐은 기억을 한다. 그렇지만 4년이나 질질 끌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요? 당연한 질문이죠. 네. 이 스기야마가 중국은 오지가 넓어서 예상과는 달리 작전을 못 펴지만 태평양은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대체. 그래 히로히토 빡치잖아. 히로히토 천황은 태평양은 더 넓다. 무슨 근거로 3개월이라는 소리를 하냐는 거지. 대륙은 들어가지만 이 다 섬인데. 계속적으로 천황님의 합리적인 의심이. 스기야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남방작전은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천황도 참 깝깝하죠. 자, 그래서 유신은 이러한 광기를 거쳐서 이제 내일 몰락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내일이죠? 네. 내일 3부 유신의 몰락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고요. 의문의 그녀 시온님.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